안녕하십니까. 기획조언실장 김기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미래계획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끝난 19대 대선 평가와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사 순서인데요. 원장님께서 오늘 서울국회 급한 용무가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5시 15분까지 여기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유선 박사께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개회사를 대독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세종연구원의 류유선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원장님의 대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5월 13일 날 아마 남재희 전 장관님이 왔을 때 제가 대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원장님 성대모사를 제가 다음에는 꼭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대모사를 완성하지 못해서 다시 또 원장님의 마음만 담아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바브라 스트라샌드의 노래 워먼 인 러브는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한 노래인데 괜찮았는지요? 특별히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희망정책 네트워크의 김경희 대표님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곡은 1980년대 초에 나온 것으로 연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갈구를 노래한 것이지만 아마 김경희 대표님은 당시 시대의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심퍼시, 연민을 떠올리면서 좋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과제를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그 희망정책 네트워크의 김경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저 노래를 81년도 그 모 고등학교 동문 축제 파트너로 이제 땜방하러 갔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나와서 뭘 하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저 노래를 그 중앙대파트 6층에서 불렀거든요. 직접 부르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막 쫓아나왔었어요. 직접 저 가수가 와서 부르는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바쁘신 일정 다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만사 제끼고 함께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겨울부터 어찌 보면 올 봄 건너뛰고 거의 여름이 왔는데 올 봄까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어떤 외침 속에는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를 좀 혁신하자라고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장에서 촛불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대선이 승리로 끝났죠. 오늘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른 건 서로 뭘 격려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수고했다 라는 인사를 나누셨어요. 오늘 자리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정권 교체를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희망을 다시 풀어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서로의 위로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열망 때문에 변화의 출발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길을 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호가 순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이제 정말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면서 한 첫 일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야당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조금 철렁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발전해 가느냐의 부분은 국민의 몫인 것 같고 여기 앉아있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변화 읽어내고 사회의 문제 짚어내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가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선 양해 말씀 드릴 건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건 아닌데 원장님 갑자기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는 게 5시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5시 15분 차로 서울을 갑자기 갈 일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호출을 받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좋은 일 있냐고 하는데 사적인 부분의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제 토론의 내용은 평소에 생각으로 봐서 김종남 부소장한테 시간 다 몰아주기로 했거든요. 제 토론 거의 맡아서 해주실 것 같고 함께 좋은 말씀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출발이 오늘 포럼에서 숙제를 또 받아 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바쁜 시간에 객석에서 또 함께 토론으로 이어가 주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노래 직접 들려드릴게요. 이후 진행은 오늘 그 좌장을 맡아주신 대전대학교 김영진 교수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2회 미래기획포럼을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대학교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2년 3개월 전에 처음 시작한 미래기획포럼이 22번째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 5월 9일 19대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평가와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해서 한 6시까지 한 80분 가까이 이제 그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6분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먼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 교수님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역임하신 배재대학교의 김욱 교수님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 대전 세종 상생포럼 공동대표이시면서 한남대학교 교수로 계신 금홍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그 6분, 원래 이제 8분이셨는데 조금 전에 김경희 대표님 말씀대로 서울 올라가시는 바람에 이제 부득이 못하시고요. 또 안기돈 충남대 교수님도 당초에 예정돼 있으셨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오늘 외지에 출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오셔서 여기 6분 이렇게 토론 참여해 주시게 됐습니다.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부소장님 오셨습니다. 대전대학교 김창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종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개시 또 지금 소개하느라고 조금 흘러서 정확하게 75분 정도 남았는데요. 6시에 식사 시간은 되신 대로 맞춰서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12분 정도씩 해서 두 분 24분이고요. 나머지 6분 교수님들께서 한 6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6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36분, 그리고 두 분이 24분 하시면 한 70분인데,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이렇게 또 의견 있으시면은 그 한번 의견 피력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뭐 아까 김경희 대표님도 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엊그저께 뭐 개표 방송 보면서 많은 소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오늘 이제 당장 여기 어제 이제 뭐 검찰총장 사퇴를 한 것을 수리를 했고, 뭐 하루 정도 묵혀둘 줄 알았더니 뭐 즉각적으로 수리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제 그 국정교과서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셨고, 또 그 임을 위한 행진곡 5월 18일 날 부르시겠다고 해서 사회가 많이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까지 하는데요. 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참여하신 분들 열심히 촛불 들고 외쳐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대신 5년 동안 우리가 또 더 깨인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잘 성공적인 그런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뭐 말씀대로 줄이고 여기 계신 두 분 발제 교수님 또 토론하신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선거학회장을 역임하시고 배재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욱 교수님께서 19대 대선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2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뭐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번 19대 대선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번 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촛불 시위 또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아주 비상 사태, 비상 정국 하에서 이제 보궐선거로 실시됐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과정을 통틀어서 관통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쟁점은 결국은 정권 교체였다.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잘못된 점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근거해서 이번만큼은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 아주 퇴조된 상황에서 우리 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세력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서 이제 선거가 진행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 교체에 가장 적절한가 이것이 사실은 화두였고 선거운동 초반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종의 양강 구도가 잠시 형성됐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즉 안철수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로 이동하고 또 보수 성향의 많은 또 다수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제 후반 들어서 이제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면서 1강 2중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 정도의 득표를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다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뭐 문재인 후보가 승리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정권 교체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었고 뭐 그밖에 다른 요인을 우리가 굳이 또 얘기하자면 이번 선거가 이제 다자간 선거 구도로 실시됐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번은 이 다자간 선거 구도를 깨트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쳤다라는 점, 그리고 당내 경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또 경선 이후 통합을 그런 대로 잘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재수생으로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점, 이런 점 등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승리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거 결과 분석 및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TV 봐서 다 아시겠죠.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시도별 개표 결과 보면은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이제 모든 광역단체에서 1위를 하면서 승리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경남에서 1위했고, 안철수 후보는 어느 곳에서도 1위를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시도별 개표 결과를 보면은 일단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지역주의가 약화됐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동서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지역주의 약화가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고 이제 이전 선거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오던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이 우리나라의 우리 선거의 가장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주의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도농간, 즉 대도시와 농촌 간의 그 투표 행태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도시 지역일수록 문재인 및 안철수 지지가 높고 농촌 지역일수록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령별 투표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공식 통계가 아니고 이제 지상파가 한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뭐 여기서도 뭐 뚜렷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고 60대 이상은 이제 홍준표 지지가 높은 세대별로 이런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50대라고 보는데 이번에 뭐 50대가 뭐 스윙 보터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50대 투표를 보면 역시 문재인이 홍준표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저는 이 50대의 투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연령 효과, 세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면이 있는데 이제 연령 효과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화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면 세대 효과라는 거는 이거는 꼭 나이가 든다고 보수화되는 건 아니고 각 세대별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40대 했던 사람이 50, 60이 되더라도 이 세대 효과에 따르면은 젊어서 진보적인 사람은 계속 진보 성향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효과가 다 있습니다만 이 50대 투표를 우리가 보면은 연령 효과도 있지만 이 세대 효과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선거에서 50대가 굉장히 박근혜 후보 당선에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다. 그건 이제 이 세대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세대 효과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향후의 선거에서도 과거에는 항상 보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진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진보가 보수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연대 가능성, 이게 사실은 선거 운동 내내 유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애초부터 이 비문연대 혹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 이 사람들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후보 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안 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더라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연대가 효과를 낼 수 있었겠지만 이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아주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대를 했다 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안철수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 문재인으로 마음을 돌려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고 당선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문연대는 말은 많았지만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TV 토론의 영향력도 이번에 큰 이슈가 됐는데 TV 토론이 사실 그전 선거보다는 좀 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역시 결정적인 영향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즉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게 TV 토론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TV 토론 때문만은 아니고 안철수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지 못한 지지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언제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고 그걸 계기로 혹은 그걸 구실로 해서 문재인 혹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 이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견고한 지지자들은 TV 토론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고 이제 아주 불안정한 지지자들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TV 토론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은 뭐 77.2%였는데 이제 지난번보다는 증가했고 특히 가장 큰 이유는 전 사전 투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결국은 투표율 증가가 문재인 후보 승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특히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이 기성세대와 젊은 층 간의 투표율 차이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선거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제 충청권 유권자가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캐스팅 보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뭐 이 캐스팅 보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충청권 유권자가 이 전체 선거의 바로미터이다라는 점은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그 대전, 세종, 충남북의 투표율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이제 전국의 투표율 분포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이 충청권 유권자들이 이 말은 곧 충청권 유권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읽기 때문에 충청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긴다라는 공식은 뭐 그동안에도 계속 맞았지만 이번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내부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대전, 충남이 하나를 묶이고 충북 이렇게 갈렸는데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대전, 세종이 비슷하고 충남북이 비슷한 행태 유형을 보입니다. 그건 결국 이제 지역 정당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충남 대 충북의 차이보다는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이 투표 행태 차이가 커진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충청권 유권자들도 사실 전국 유권자들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선거 초반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권 유권자들의 그 안철수 문재인 지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역시 전국적 현상에 따라서 충청권 유권자들도 결국은 초반에는 문재인으로 그다음에 후반에는 홍준표 후보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지역주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별 투표 차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세대 연령 효과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 세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진보가 보수에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말은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기존의 그 보수 세력도 과거처럼 그냥 그 반공 보수라고 그냥 뭐 좌파, 종북 좌파 이런 주장만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정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도 이후부터는 좀 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과거 같은 반공 보수보다는 이제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보인 좀 보다 합리적이고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수 세력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출범 이제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아까 분위기도 좋다 그러고 저도 사실 업된 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너무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뭐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제가 볼 때 성공한 대통령은 나오기 매우 어렵다. 특히 지금 촛불 정신, 이 개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제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몫이 크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전시에 관한 것도 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우리 금홍섭 박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욱 교수님께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잘 요약을 해주시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협치, 개화 협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도 같이 담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19대 대선 이후 지역사회 과제와 전망을 대전 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이신 한남대학교 금홍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전 세종상생포럼 대표 맡고 있는 금홍섭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과제가 19대 대선 이후 지역사회 과제인데요. 지역사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저것 좀 보고 싶었는데 특히 지역정치 과제,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의 과제 이런 것들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부여받은 과제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후보가 우리 지역 관련해서 내세웠던 공약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여서 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정치 과제나 또 진보 진영의 향후 과제 이런 것들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지 40년 그리고 행정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뭐 대략 그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19대 대선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 공약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가 내거는 공약의 재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한 30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께서 전국 8도를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공약을 아마 다 내거셨을 텐데 그걸 이행하기라는 건 아마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 과제와 관련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요 국정 추진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채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차원에서 그걸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지역 공약은 18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예전부터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전 역세권을 여기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근현대사 박물관 만들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백지화되고 지금 서울에 만들어졌거든요. 자칫 그때 이행이 됐으면 여기 연구원도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봤을 때 신선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기에 철도박물관 등에서 철도 메카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 흐지부지 아마 백지화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현안, 모든 약속이 그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이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현안들이 반드시 중앙정부의 몫이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사회가 또 지방정부가 그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당선인,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제시했던 공약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앞부분 그 18페이지 앞쪽에 쭉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참조하시고 제 얘기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대전시가 제안했던 의제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번에 장미 대선이다 보니까 아마
대선 기간이 짧고 그러다가 보니까 각 정당이 별도의 특화된 지역 공약을 못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전이나 세종, 충남, 공이 지방 정부가 제안했던 공약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미가 있었던 걸 굳이 언급을 한다면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업 비중이 78% 정도 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그거와 관련된 특별시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완되는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런 공약은 이번에 좀 제시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현안 중심으로 공약이 채택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토목 건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간접자본 위주의 의제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에 기반해서 향후 지역사회 과제와 관련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의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면요. 당장 이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공약했던 걸 검토할 겁니다. 검토하면 그중에 몇 가지 내용은 채택하겠지만 그중에 또 몇 가지 내용은 배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번에 약속했던 공약은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추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혹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만큼 재원 조달 계획이나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대전시가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정부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보면 이런 사업들 대부분 지방정부 관료 몇몇에 의해서 그냥 추진이 됐습니다. 아니면 정치 국회의원들 도움 받아갖고 진행이 됐는데, 이걸 제대로 지역의 책임성 있게 또 지역 영향을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대전시 또 세종시 산하에 이 약속사업 추진과 관련된 별도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권선택 시장님하고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대전시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또 지역의 전문가 집단, 또 지역의 시민사회,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충청권의 공통 과제도 있지만 대전시의 과제 중에 대전시 혼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조 협력이 필요한, 특히 행정도시 건설 이런 거는 세종시만의 저는 과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청권의 4개 시도가 공조 협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내야 되는 과제고, 그게 충청의 미래를 또 충청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개 시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조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치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에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언론의 역할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만들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역할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냐. 좀 예전하고 다르게 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빠진 의제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대전시가 세종시가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빠진 의제도 있어요. 그것도 그 중에도 보면 지역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던 내용도 있고요. 또 지역 시민들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채택해서 제안을 했는데 빠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은 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촉구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선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배제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차마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문재인 후보 이번 19대 대선 정책 자료집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중에 보다가 눈에 확 띈 게 도시재생 누딜 정책이라는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새로운 토목 건설 사업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전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논의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다 집들 다 헐어내고 거기 아파트 짓는 게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것처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민선 4기 때 대전시가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비판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의지 하나만큼은 되게 좋은 의지였다고 보거든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요. 저는 도시재생 누딜 정책이 바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봤던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가 정부가 이걸 그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기 이전에 대전시의 원도심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역세권의 문제나 원도심 이 대중 중앙로의 이 소위 혁신 문제 또 여기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문제 그리고 지금 동구나 이런 중구 지역의 산지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연계해서 오히려 대전시가 능동적으로 준비해서 문재인 정부한테 제안해서 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등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성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이 마무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역할은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뭐 오늘 들어오면서 다들 고생했다고 하는데 뭘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분들 빼고는 얼굴들이 다 밝아요. 그래서 뭐 TV 보는 맛도 난다 누가 그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트위터도 열심히 보면서 웃고 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다음 선거 때에도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홍섭 교수님, 대선 이후 지역사회 과제와 전망 아주 뭐 제가 더 살을 붙일 것도 없이 잘 요점만 추려서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한 번씩 여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홍일점으로 참석하신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부서장님부터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발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몇 가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10년 동안 제가 그 선거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전의 유권자들의 정치 이념 혹은 뭐 이념 지향 이런 것들이 개혁적인 게 확실히 확고하게 확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확장할 가능성 그리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확실히 그 서부벨트가 진보색이 확실하고 동쪽으로 진전해 나가는 흐름들이 좀 투포 성향을 좀 보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층 격차나 지역 격차를 완화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 비전을 좀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대전 지역에서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이 확실하다. 세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50대는 지난 대선 때 50대랑 좀 다릅니다, 교수님. 지난 대선 때 50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였고요. 지금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50대, 60대 걸려 있죠. 지금의 50대는 유월항쟁 세대고 그 다음 세대들은 N세대, X세대 뭐 이런 건데 그런 세대 효과가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망국적인 반공이념이나 지역주의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다만 이제 농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뭐 연령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한국 사회 정치가 어쨌든 보수 혁신 구도로 좀 정착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수 정당, 그다음에 사회민주적 진보 정당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저는 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양당제로 수렴하려고 하는 나쁜 기획에 대해 정치적 기획 의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시민사회 인사로서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전의 정치 지형이나 이념 지형이 상당히 그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전의 시구 정부가 그러니까 자치 정부가 훨씬 더 혁신적이 될 가능성도 저는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지방자치 23년이 내년에 돼가는데 아직도 대전의 자치정부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혁신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 내년에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촛불 시민사회 요구 혹은 유권자의 표심이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전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투표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심상정 후보가 대전에서 투표 지지율이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높고요. 전국 평균이 6.17로 나왔는데 대전이 한 6.9 정도 됩니다. 6.78 정도. 그래서 상당히 대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고 투표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데가 두 군데나 돼요. 서구, 유성구. 그래서 대덕구가 거기에 조금 더 못 미치는데 가장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서 진보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고 가장 시급한 지역, 과제도 많은 지역이 대덕구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좀 이번 그 선거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용기 청장 시절에 대덕구가 가장 혁신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볼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금옥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위주와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과 지역 의제를 좀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도록 재원을 가져오도록 이런 노력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전, 충남 지역이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심각한데 어쨌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수송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문제나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노력을 대전만 해서는 안 되고 대전, 세종, 충남이 함께하자고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사능 안전과 관련해서도 사용해결료 재처리 실험 문제나 소두문 고속으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전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금강복원을 4대강 복원 중에 가장 먼저 하도록 왜냐하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나 공동체 정주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그쪽 그 사업들을 좀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 세 개 지역에서 제안한 의제는 개혁정부 혹은 촛불이 만든 그 혁신정부 사업으로는 다소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구태의연한 토목 사업들이 많았고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방식에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좀 여지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경희 대표님 가셨는데 한 가지 여성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좀 취약했어요. 심상정 후보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이 어쨌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할 게 아니고 좀 당기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얘기를 했는데 남녀의 임금 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력 단절녀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 보육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육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동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남성들의 휴가나 출산 휴가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제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남 부소장님 오랫동안 시민 운동을 해오셨던 그 해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선거 열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전대학교 김창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입니다. 저는 선거 평가에 있어서는 좀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좀 선거가 맥이 빠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라는 건 경선이 이렇게 중간 정도 갈 때 이 선거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보와 조직력이 이게 준비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크구나. 이거 아무리 선거 바람이든 뭐든 간에 조직력이라는 게 참 너무나 크고 후보라는 게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본선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겠구나. 안철수가 바람을 타든 말든 간에 면단위까지 이렇게 조직되지 않은 국민의당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어떤 국민의당과 그래도 하여튼 전국 120개 이상의 어떤 현역 국회의원과 245개 지역위원장을 가진 이런 당하고는 좀 틀리겠구나. 그리고 새누리당도 예전 같은 그런 조직력이 있었겠지만 이제 뭐 한 반쪽으로 그리고 가뜩이나 싸운 이거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번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대선 기간이 참 신기했던 게 이슈들이 잘 안 먹혔던 것 같아요. 나오긴 계속 나왔는데 주정론, 뭐 종북 문제, 뭐 네드 컴플렉스, 가족 문제 등을 해서 네거티브 계속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 영향력이 참 미미했던 것 같아요. 다만 참 기억에 남는 이슈들은 경선 과정에서 그 대연정 문제나 선의 문제는 참 이렇게 좀 파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방 표가 났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거 말고 본선에 들어가서는 참 이슈가 예전과 달리 판을 흔드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보고 이러면서 참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두근두근하고 좀 조마조마했던 이유는 이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준 언론의 행태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 정서를 보면 이 비문 반문 정서가 되게 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문재인이 싫은데 왜 싫은지는 얘기하지 마라. 왜 싫은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악의가 되고 이렇게 토론이고 논쟁이 되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참 싫다 이런 50대 이상 분들이 많았거든. 50 중반 이상 분들이. 이게 뭘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여튼 계속 경마식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뭐 어느 여타 언론이라 말할 필요 없이 거기가 경마식 보도 그리고 아주 현실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어떤 경우의 수를 가상의 경우의 수 뭐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을 만든다. 만들 수가 없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자꾸 뭐 해서 여론조사까지 해서 수치를 발표하고 그래서 마치 뭐 앞서기도 했다 어쩌고 하는데 실제 5명 후보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를 뭐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칠 경우는 앞서기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현혹하는 이 언론의 행태를 어찌해야 될 건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판이 이미 기울어진 판에도 이렇게 하는 이 언론들 뭘 믿고 저러는 건지 참 고통스러웠어요. 보면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참 이렇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검찰의 어떤 중립성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언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검찰, 교육, 뭐 환경 이런 건 좀씩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풀릴 것 같은데 이 언론 문제는 참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검찰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과제로 남긴 선거다. 그리고 언론의 어떤 폐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지역 과제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관심을 보인 게 이 충남 도청사 활용 문제인데요. 요거는 오늘 좀 이렇게 기존에도 그랬었는데 언론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 이 건물의 현 상태를 좀 정확히 대중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문광부 소유죠. 신 부장님. 문광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충남도는 팔고. 문광부랑 그럼 대전시랑 뭐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 시에서 만드는 조례 가지고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법이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가 낄 수밖에 없는데
또한 뭐 부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부처도 함부로 끼려고 하지. 이런 현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러니까 좀 심층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충남도청 부지가 어떤 상태고, 이 충남도청 부지 옆에 붙어 있는 저 옛날 도경 건물은 또 어떤 상태고, 누가 소유권이 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이걸 좀 아이디어하게 그림을 그릴 텐데, 이런 걸 생판 모르는 채로 이제 아이디어랑 그림을 그리면 완전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쪽만 좀 더 붙여서 얘기하면 지역계 과제로, 요즘 많이 지역 문화도 물론 좀 이렇게 공약이 조금 허술하긴 했습니다만, 생활문화, 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 혹은 교육까지, 그리고 생활, 동네와 밀접해진 체육활동, 생활체육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는. 지금 뭐 문화예술 인재풀이다 뭐 체육 강사들이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박하게 주는데, 지금 뭐 가면 있습니다. 저기 뭐 구청 소속 어떤 배드민턴장이다 뭐 체육관 가면은 뭐 강사들이라고 해서 얼마씩 주는 너무 좀 박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처우 개선하면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또 문화예술 교육 또한 연령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그런 게 이제 문화로 혹은 체육활동으로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지가 한 3일 좀 지났고요. 어떤 변화도 크게 있어 보이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토론을 거시적인 문제부터 해서 지역적이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마도 큰 문제가 아마 정당 의석수가 120석밖에 안 되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까지 합친다고 해도 과반수가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하는 홍준표 그분이 이제 한마디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도 이제 모든 문제에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아마 개헌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될 겁니다. 대통령제 힘 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개헌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또 지켜보겠다는 것도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개헌 문제를 분명히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 쪽이나 여당이 된 쪽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 정당 구조상 소수 정당이 아직 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 같은, 그래서 소수 정당도 어느 정도의 존립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좀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면 하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10% 밑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였어요. 물론 그게 문재인 후보가 빠진다라는 이제 소문도 있었고, 홍준표 후보의 보수표가 몰린다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통해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좌클릭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전, 약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진보 정당들이 기층 활동을 시작해서 밑에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노회찬하고 심상정을 빼면 나머지는 거의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층 조직부터 대학생부터 대학생이 졸업하고 활동을 해서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얘기 이제 말씀드리면,
4월 30일인가요? 그때 공주에 유세를 왔습니다. 문 후보가. 그게 아마 거의 대선 후보가 온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주에. 근데 그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 공주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공주대학교가 임기 총장이 4년인데 3년 동안 지금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충청권 현재 상황을 보면 세종시로 여기 상생 대표이신 금 대표도 계시지만 많은 공주의 그 젊은 계층이, 젊은 부부들이 세종으로 다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주변에 있는 모든 농촌 지역, 대전도 포함이고요. 그런 지역들에 있는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모두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상생할 건가 하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시골에 가면 흉가들이 많은데 흉가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흉가를 리모델링을 안 하면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흉가가 무서워서 이사도 안 오고. 근데 흉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도 대전에도 마찬가지겠죠. 대전의 구도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도 계속 흉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계속 발전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겁니다. 이사도 안 오고 다시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장 부재인 사태가 좀 심각해서 그 문제 해결이 좀 새 정부에 좀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수정 교수님 토론해 주셨고요. 다음 이어서 고려대학교 박종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업무를 시작하고 정책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여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정부 때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어떤 진보적인 이러한 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좀 적었었는데 참정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벅찬 기대를 가지고 시민단체나 진보 쪽에서 이렇게 흥분을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렇게 같이 미팅도 하고 자문위원으로 정부 정책에도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어떤 흥분이 되는 상태였는데 이번은 그때보다는 훨씬 침착하고 차분한 이러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고, 또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나는 미국에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됐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미국과 상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은 이제 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트럼프하고도 대화하고 시진핑하고 대화하고 아베하고도 통화하고 하면서 시진핑도 만나겠다, 미국도 트럼프 가서 만나겠다 이러한 그거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차분한 이러한 인상을 주면서 과거보다 이 진보 세력이 굉장히 세련돼졌다 이러한 이 비교가 되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실패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서 보수 쪽 정권이 넘어간 것 같기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인은 저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하고 능력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못해서 국민들한테 그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진보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가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까?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아까 이제 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세대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세대 효과가 있어서 지금 80년대 386 세대들이 60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상당히 진보 성향으로 그 연령 효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이 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과연 그 최순실 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권이, 이 문 대통령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정책을 잘 못하면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지 못하면은, 또 안정된 국제 관계를 이렇게 그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진보가 뭐 60대 간 진보 이러한 그 386 세대들이 진보한테 또 표를 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또 하면서 야, 진짜 어려운 때 대통령이 됐구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모든 어떤 잠재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인적,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뭐 생산성, 이런 혁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뭐 토목공사니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비전을 만들고 해야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은 그 지금 문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들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 1만 명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정규직화되면은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하고 봉급 체계도 비슷한 식으로 이제 맞춰줘야 되고, 뭐 하청업던 거에서 거의 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엄청난 예산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것들이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거두면 될 거 아니냐? 뭐 재벌한테 그 상속세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세율도 올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서 세율은 몇 %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법인세라든가 뭐 그다음에 개인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를 뭐 주식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도 올릴 그 여지는 있지만, 지금 계획 공약에서 내세운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책들이 feasibility, 즉 실현 가능성이 지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러한 정부로서 인식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맡았고, 시작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시작하는데 5년 후의 결과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육성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지금 직원들 대전 이 공단 같은 데도 보면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임금이. 그러면 우리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소기업으로 취직해라 그러면은 안 갑니다. 150만 원 받고 가서 생활도 안 되고, 차라리 카페에 가서 뭐 파트타임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전전하고, 이런 게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그러면은 이 임금을 줘라. 그러면 한 300만 원까지 올리려면은 결국은 정부가 예산으로 거기다가 뭐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지금 쏟아붓는 거 이상으로 계속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요. 또 이제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을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한 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퇴출돼야 부가가치가 높은 뭐 신산업 쪽으로 이렇게 산업이 구조조정돼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국제 경쟁력도 생겨서 이제 뭐 GDP도 올라가고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텐데 그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뭐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가지고 만든다는 게 결국은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 개 기업이 계속 연명해 가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우리는 계속 뭐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남아 있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 속이 텅텅 빈 이런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잘 됐는데 우리가 그 이 노무현 참여정부 때 했던 것보다는 슬로건 아젠다 중심의 어떤 비전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교하고 능력 있는 진보의 그러한 그때보다는 많이 그 업그레이드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이번은 체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진보 정당이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인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마이뉴스 심규상 부장님. 네, 심규상입니다. 네, 우선 대선 평가 관련해서는 그 아까 저 박종찬 교수님 그 말씀에 좀 그 동의하는데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서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말 정권 교체 그 프레임이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당선이 됐을까? 되게 정말 희박했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안희정, 안철수 이렇게 사람들이 대안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되게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각 후보 진영에 5개 후보 진영에 이 서면 인터뷰나 정책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들을 답변서를 내는 데가 문재인 후보 측만 가능했고 나머지는 우왕좌왕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준비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1당이라 유리했다. 그리고 그런 그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그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발제문 중에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것이 결정적 영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전 그 대선 후보의 그 토론 선거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 간 토론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결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이전하고는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TV 토론 그 자체가 그랬다기보다는 그 대부분의 정보들이 SNS나 너무 다채널로 예전에는 대선 정보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나가는 통로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대단히 정보량이 뭐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 지역까지 이렇게 많아졌는데 TV 토론이 되게 재미있어지고 많은 의제들을 던져주면서 얘기거리들을 확산시키는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얘기거리를 주는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게 도농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18대 그 대선에 비하면 도농격차가 엄청나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충남하고 충북에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인구가 56%인데 득표율이 거의 60%에 다다르고 문재인 후보가 한 40대 초반 퍼센트를 이렇게 하고 대전은 그때 뭐 49대 49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충남, 충북, 그 대전 이렇게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한 30, 그 충남의 경우 38, 충북 38, 이게 대전 40 비해서 그 큰 차이들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뭐 3%에서 그 5% 정도의 차이를 양쪽에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격차가 여전히 있지만 격차가 도농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 중앙 언론에 대해서는 김창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언론은 그냥 사실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처음엔 모든 충청권 언론이 전부 반기문에 쏟아붓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충청민의 정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같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충청권 대망론으로 언론에서 과대 포장됐죠. 제가 그 작년 연말인가 올해 1월에 잠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일부 언론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이 비슷한데요. 1년에 365일인데 키워드를 통한 분석해 보니까 한 개의 신문사가 작년 1년 동안 쏟아낸 반기문, 뭐 충청권 대망론, 뭐 이런 게 거의 480 몇 건씩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하루에 그가 몇 번씩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반기문이 낙마를 하니까 이제 그 안희정한테 쏠렸다가 안희정이 또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별로 지역 언론이 대선 보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본만 하는, 그러면서 조금 주목할 만한 보도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경마식 보도 따라하고 누가 유리하고.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패한 충청권 대망론에서 어떻게 이걸 미래를, 다음 충청권 대망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보도에 지금 상중하, 뭐 기획 보도, 지금은 이제 기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기획 보도가 없었는데, 그 후보자 정책과 관한 그 기획 보도가 없다가 갑자기 대망론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얘가 다른 데로 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결과적으로는 지역 언론의 이런 보도가 저희 유권자들한테 거의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보도들이 있는데요. 충북과 충남 지역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풀뿌리 지역 신문들의, 그러니까 일테면 그 홍성신문, 뭐 당진시대, 태안신문, 뭐 서산신문, 뭐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대선 보도 양태를 보니까 대단히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에서 못하는 기획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단히 촘촘하고 지역민 입장에서 보도를 합니다. 각 주자들 서면 인터뷰를 해서요. 교육, 남북관계, 외교, 복지, 환경, 지방자치, 그 지역 현안, 이렇게 6개 의제를 놓고 후보자 그 5 주요 후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지상 중계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오히려 조금 부끄러워지는 이런 식의 보도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까에 대한 좀 시사점을 줬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저는 그 앞서서의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 정치 구도를 정말 재편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핵심적인 하나를 좀 꼽자면 이 양당 구조 체제를 독일식 뭐 정당 명부제든 어찌게 됐든 간에 중대선거구제로 좀 그 개편을 하든 해서 다당, 이게 지금 그 심상정, 뭐 유승민 해서 여러 이게 그 보수와 혁신에 쭉 이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정치 구조를 좀 개편을 해야, 그래야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제들, 정치 참여, 그 의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꼽자면, 중요한 하나를 꼽자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금홍석 교수께서 한
여기 되게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19대 공약을 아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전부 지역 발전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경제의 뭐 10개 중에 6개가 전부 경제 관련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 공약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게 참 의구심이 많죠.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데 누가 이런 공약을 만드는가를 한번 좀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뭐 올해는 특히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각 지방 정부가 쏟아낸 것들을 그냥 정치권이 안철수 후보, 뭐 유승민 후보 다 마찬가지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쏟아낸 공약을 받은 건데요.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보니까 이 문재인 후보만 해도 경기 남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또 광주 전남의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 건설, 또 이 천안 지역의 미래기술 융합센터 테스크패드 구축, 김천의 김천 첨단 4차 산업 클러스터, 뭐 바이오 산업 대구에 한 6가지가 이게 중첩되는데 이거 더 많겠죠. 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춘천권 공약에 청주공항 확장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이렇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무안공항 확장, 청주공항 확장, 광주공항 이전, 백령도 신공항 조기 건설, 제주 2공항 조기 건설, 부산 김해 신공항 고기 건설에서 공항과 관련된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의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당 구조가 대단히 아까도 말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라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이 아까 금홍석 교수께서 여기 대전에다가 철도박물관 만든다고, 이 철도박물관이나 이 근현대사 박물관 공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철도박물관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약 이거 달성할 그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달라붙어서 해달라. 이거는 이런 방식을 좀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공약이지만 이걸 그냥 실천해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가를 놓고 한 번 더 내부에서 좀 검토하는, 아까 TF팀도 그런 일을 좀 하는 거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정말 필요한 공약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대전에 맨날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행정 수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 비즈니스 벨트, 또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 혁신 뭐 이렇게 해서 대전에 하나씩을 해놓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 가비지니스 벨트니 다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게 대전 시민이나 충청 도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골고루 분배가 되는가. 4차 산업혁명 해야 되지만 전문가들은 전부 이게 투자를 하지만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10%가 거의 60% 가까운 이 이윤을 전부 독식하는 독식 구조가 될 거라는 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특별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길어져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기상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정 토론자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러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 공조체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익, 성장 이런 것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약이 지켜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태보해 온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도 중앙정부를 지원해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또 새로운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재개가 있을 때 지방정부가 과거에 실시했던 것을 재개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전의 경우에 또 세종도 준비를 해두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6분 지정 토론자 토론을 마쳤는데요. 지금 뭐 시간을 보니까 한 2분, 약속된 시간 기준으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플로어에 앉으셔서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말씀하실 분들 한두 분 정도만 좀 이렇게 듣고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하신 분들 또 지정 토론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모시겠습니다. 이재일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좀. 예. 그러면은 플로에 토론해 주실 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 아까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들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 실현은 뭐 개헌까지는 필요 없고요. 선거 제도만 아까 말한 독일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공감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준상 교수님 얘기한 대로 제가 뭐 이제 진보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과거에 불리했다, 뭐 이제 거의 이제 동등한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서 아마 5년 후에 좀 잘못하면 바뀔 가능성 저도 매우 크다고 공감하고, 마지막 우리 심 선생님이 얘기한 그 도농 간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전 세종과 충북 충남에서 이 문재인과 홍준표 두 사람의 그 지지율 차이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대전 세종은 문재인 홍준표 지지율 차이가 거의 20%, 막 30몇 퍼센트 차이가 나고, 충북 충남은 뭐 12% 차.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그 탄핵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준표 지지가 충남 충북에서도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더 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심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방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대선 치렀지만 대선 이후에 정치권의 행보나 아마 개헌론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에 당장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 치르고 나면 눈 깜빡하면 곧바로 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됐는데, 지방이 새로운 활력, 도약,
뭔가 살 수 있는 틈바구니를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선거,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바꾸고 더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저 어디 원고 쓸 때 제일 마지막에 항상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유권자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권자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박근혜 욕 많이 하지만 박근혜 누가 뽑았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런 걸 바꾸기 위한 토대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피니어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또 뭐 의견이 분분하다 보면 강론에 들어가서 분분하다 보면은 결국은 5년 후인 2022년 5월 9일까지 이제 임기가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새로 20대 대통령은 또 아마 3월 초에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이제 오늘 어제 엊그저께 출범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희망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 시민 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회 미래기획포럼 19대 대선 평가와 지역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뭐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또 뭐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예 적고자 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끝나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기서 못다 하신 말씀은 이제 식당을 옮기셔서 고려회관에서 뒤풀이가 있으니까요. 식사하시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수고해주신 두 분 발제자님 또 6분 토론 해주신 선생님들 또 플로어에 앉아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